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월요일입니다. 7월 15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 미수 사건이네요. 총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피습을 당했지만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귀가 조금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폭풍이 불어닥치겠죠. 이제 참 이게 걱정인데요. 정치 테러가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피습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것 말고도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가 5월달에 총격받았었어요. 그리고 아베 전 일본 총리 기억하시죠? 2022년에 전 총리였던 때죠 이미. 그렇지만 암살되었죠.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잦아집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최근의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과거와는 다르게 조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개인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공격한 용의자도 펜실베니아의 20대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냥 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 세력들 간에서 권력을 갖고 암투가 벌어지고 암살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개인들이 거기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 카카오톡, X 이런 매체들을 타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많은 정치인과 관련된 소식을 공유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정치인을 악마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믿음이 강화돼서 특히 매체들의 특성상 점점 더 한쪽 방향으로 강화만 되어서 어떤 분들은 이 영웅을 내가 지켜야겠다. 이 악마를 내가 처단해야겠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치인들 조금 더 차갑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은 영웅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는 우리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부름꾼이 영웅이나 악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광할 필요도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심판하고 심판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시민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증오와 혐오의 정치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불행한 사태, 암살 미수 사건 같은 일도 좀 덜하지 않을까. 또 이런 사건 때문에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스 베버 정치학자죠. 이런 얘기 했어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흥분이 항상 진정한 열정인 것은 아니다. 책임윤리 강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냉정을 찾고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월요일마다 나오신 이정환의 퀵뉴스 진행합니다. 이정환 대표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뉴스 빠르게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남재작 소장 나오셔서요. 최근에 한국은행하고 농림부 장관하고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물가 오른 게 농산물 때문이냐, 그럼 농산물 수입해야 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파 논쟁 같은 거 다시는 하지 않도록 물가를, 농산물 물가 특히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요. 큐뉴스에서 지금 제일 핫한 뉴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게 큰 일이 터졌네요. 그러게요. 트럼프 총격. 네. 미드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사건이죠. 네. 유력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차트를 보려고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이에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서 만약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바로 머리를 관통했을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즉사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다. 이 사진도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총격 직후에 이 경호대와 같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그 인물이 이제 그 총격범인데 용의자. 예. 매튜 크록스라고요. 20살이고 백인 남성 공화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면 단독 범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면 죽었죠, 저 사람. 네네, 현장에서 바로 사살됐습니다. 의원들이 사살했죠. 총격 직후에 경호원도 같이 몸을 숙였다가 놀랍게 1분 뒤에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흔들면서 파이트라고 외쳤어요. 파이트, 네. 싸우자. 파이트 세 번을 외쳤는데 누구랑 싸우자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USA라고 외쳤는데 이 결정적인 장면이 사진을 찍혔고 강력한 임팩트를 갖는 그런 사진이 됐죠. 그래서
와 이걸 그 가지고 성조기가 배경에 네네. 있는 그 사진이죠. 예, 성조기는 정말 강력한 그 이미지를 만들죠. 그래서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다라는 평가가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참 이 표현을 두고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이게 역사에 남을 장면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진이 판도를 바꾸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도 저 사진 자체가 갖는 강렬한 임팩트가 바이든은 늙고 노쇠한 데다가 최근에 그 말실수도 잦고 물러나라는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총알을 맞고도 일어나가지고 싸우자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게 이 중도층을 상당수 이 트럼프 지지자로 돌려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악시오스 기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뒷 배경에 계속 깔리는 저 사진이죠. 지금. 네, 지금 저 사진입니다. 자, 성조기 밑에서. 네, 성조기 밑에서 그리고 정말 그 구도라든가 정말 강력해요. 트럼프가 중심에 있고 구도도 완벽하고 정말 그 우리 그 1945년 이오지마 성조기 그 사진 떠올리는 분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미국 그 사진 군인들이 준비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성조기를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세우는 그 사진이었는데 지금 저 사진이요. 저게 조작됐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이야기도 있었죠. 저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었고 성조기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멋지게 연출해가지고 다시 다른 군인들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저 군인들이 또 전쟁 영웅이 됐죠.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네네. 영화를 저거 모티브로 만들기도 했었죠. 네, 진짜 영웅들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진은 권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진은 사실을 보여주지만 사실이 진실인 건 아니다. 이 트럼프 사진도 이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손을 번쩍 들어올렸고 USA라고 외치는 장면 사실이지만 이게 갖는 위압감과 이 갖는 이 스토리는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일정 순간을 편집해가지고 약간 과장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데 트럼프가 좀 운이 좋기도 하고요. 마침 저 자리에 필리처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있어가지고 AP통신이던가요? 네,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 동물적인 그 감각이었고 트럼프의 또 이 본능적인 그 미디어 감각이 발휘된 그런 사진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사실은 사건보다 이 사건이 소비되는 방식이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총격을 당해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총격을 받고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진 트럼프의 사진 자체가 더 큰 임팩트를 준다. 그 말은 또 사진 하나가 이렇게 흔들 만큼 미국 정치가 정말 취약하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악시오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두가 정치에 빠져들고 있다. 모든 게 다 정치다. 이 암살범도 그렇고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것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 정치가 흔들리는 그 모든 과정이 미국 정치의 취약성 그리고 최근 그 미국 상황을 돌아보면 감세, 규제 완화, 군비 지출 뭐 등등의 문제,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이슈들 같은 것들이 전혀 쟁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차지하는 그 이면을 차지하는 건 애국심, 가치관, 무슨 정체성 그런 것들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보다는 무슨 미국과 인류를 위한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마가로 가지고 미국을 더 크게 Make 위대하게 America 만들자. Great Again. 네.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 구호에 맞서서 바이든은 또 상식을 지키자라고 그런 걸 맞서고 있는데 너무 거대담론으로 치닫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에 과몰입을 하는 그런 항상 그러면서도 정작 정책이나 정치의 논의는 실종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기후협약을 뭐 없애겠다, 국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 정책은 안중에도 없군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선악에 관한 문제는 선악, 도덕 이런 문제는 원래 뭐 정체성도 그렇고 원래 종교적인 이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네. 네. 근데 점점 정치가 종교 영역을 잠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진 자체도 이건 무슨 당시 현장에서도 순교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무슨 자기가 정치의 희생양인 것처럼 그리고 뭐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뭐 무슨 연극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거치면서 정작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등의 이슈들도 집어삼킬 것이다. 실제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법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더라도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 그 SNS 있잖아요. 잘 네. 보면 거기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SNS죠. God bless America. 네. 미국의 신의 가오, 신을 딱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의 가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살아난 게 신이 지켜서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그 서사를 만드는데 이 서사에 사실 언론이 동원된 양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있을 텐데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찍어도 되는가? 그리고 이 사진 자체가 사실 그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뭐 총격이 벌어졌으니까 네네. 그렇게 찍게 된 건데 총격을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도 받지 않았었어요? 벌써 예, 그 뒤에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11번째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총을 맞았고요. 그리고 4명이 실제로 죽었죠. 케네디도 네네. 있었죠. 네. 링컨이 가장 처음이었고요. 가장 지금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은 총격을 맞고 지지율이 급격히 치솟았죠. 트럼프도 지금 레이건은 그래서 1981년에 83%까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폴리마켓이라고 베팅 사이트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일주일 사이에 9% 포인트가 올라서 6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총격 이후에 조사한 건가요? 네네네. 조사가 아니고 그건 그 이제 실시간 배팅인 거죠. 배팅을 보는 네네.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분위기가 정밀한 그렇다는 여론조사로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이 사건으로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고요. 마침 또 이게 공화당 전당대회가 바로 내일부터 미국 시간 오늘부터겠네요. 15일부터 18일까지 바로 열립니다. 바로 지금 미국 대선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다른 변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추대하는 그런 양상이 될 거고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고 카말라 해리스를 대안으로 세우느냐 마느냐가 계속 논란이었고 조지 클루니가 심지어 뉴욕타임즈에 그 칼럼을 써서 이제 물러나시라고 바이든 물러나야 된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물러난다고 해도 과연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또 물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미국이 혼란한 상황에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안정적인 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사실 인정하고 그냥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총격 이후에 계속 간을 보다가 아예 그냥 그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지지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지 선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뉴욕타임즈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이미 선거 자금도 많이 지원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미국이 이처럼 터프한 후보, 강한 후보는 루즈벨트가 마지막이었다라고 축해서 근데 그 이후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그 주먹진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6천만 뷰를 찍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강력하고 거기에 또 바이럴 효과도 엄청나다는 거죠. 트위터 X 그렇죠. 네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이번 주에 사흘 동안 정말 이 미국의 영웅으로 되돌아온 트럼프를 막 추앙하면서 추대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았죠. 그런데 상식과 정의, God bless America를 지금 트럼프가 다 쥐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교체한다고 해서 그 후보가 예를 들면 카말라 해리스가 강력한 그런 아젠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또 사실은 늙고 노쇠한 그 바이든이 끝까지 완주해서 상식과 정의를 지키는 그런 승리 역사를 만들기를 바라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미국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이든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총기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또 트럼프의 그 오랜 소신이고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총으로 지금 트럼프가 총을 맞게 된 상황인데 아마도 이게 차라가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트럼프는 이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또 자기에게 호재가 됐으니까요. 이 800달러짜리 총인데 800달러 한 100만 원쯤 이번에 하죠. 사용한 총, 네네. 범행에 사용한 네네. 총이요. 신분증만 내면 누구나 살 수 있고 얼마 안 하네요, 진짜. 그렇죠. 미국에 20명간 한 명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총을. 그리고 2천만 정 이상이 이미 보급이 돼 있고요. 핸드폰 한 대 사는 거랑 비슷하네. 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뭐 악의 존재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무장해야 될 최고 이유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총으로 자기가 맞은 상황이 됐죠. 네. 지금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총기 규제는 위헌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총기 규제가 뭐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죠. 아이러니컬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공화당과 트럼프가 미국의 영웅의 재탄생을 축하하면서 폭죽을 울리는 것을 내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바이든 민주당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네요. 미국 유권자 67%가 바이든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사퇴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튼 미국 공화당 그 전당대회가 최고의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일 라이브에서 이승환 평론가하고 같이 또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테니까 내일도 좀 찾아와 주시고요.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가자 지구에선 또 10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렇죠. 들렸어요. 영화 감독 이송길 그 감독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던데 트럼프가 귀를 다친 것과 아직도 수백 명씩 하루 수백 명씩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가. 물론 정치적 영향력 있는 한 인물과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가자 지구에서 심지어 그 민간인 밀집 지역 여기가 알마와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피난 지역으로 설정을 해두고 민간인은 저기로 도망가 있어라. 우리는 그 테러를 처단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하마스 지휘부가 그쪽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민간인 지역을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 1000명 가까이가 다치고 120명 정도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다들 민간인이고요. 민간인이 잔뜩 있는 데를 그냥 폭격을 한 거예요. 하마스가 숨어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심지어 거기로 피해 있으라고 하고 인도적으로 이제 그 민간인들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폭격한 거죠. 그래서 와 이거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작 하마스 지휘부를 제거했는지 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지만 정작 이 지휘부를 제거하지도 못한 거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스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안토니오 구테스는 충격과 슬픔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런 힘이 없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또 저런 상황이니 참 안타깝네요. 한국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VIP가 무슨 뜻이냐? VIP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상황이 복잡해서 뭐 헷갈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정호라고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공범이고 이 사람은 징역을 지금 뭐 받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도이치모터스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종호 씨.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VIP한테 이야기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통화 내역이 심지어 녹취가 공개돼 있습니다. VIP가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김건희와 가깝다 보니까 VIP한테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한 걸 누구한테? 김기현이라고 마침 이 해병 임성근 사단장과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약속을 잡은 그 단체 대화방이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다 해병대 선후배들이 있었겠죠. 해병대 선후배들끼리 야 우리 임성근 좀 밀어주자라는 대화를 했었는데 그 방에 하필이면 이제 김기현 변호사는 또 민주당 관계자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도 했었고 민주당 보좌관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공익제보자로 나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사람이 계속 이제 그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정호가 자기가 김건희하고 잘한다고 하면서 임성근이 지금 뭐 이제 불리한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잘 이야기해 줄게라고 이제 거들먹거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단순히 VIP가 이 김건희를 말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말한 게 아니라 김계환이라고 당시 사령관을 말한 거였다라고 이제 발을 뺐는데 아무도 사령관을 VIP라고 하진 않죠. 저도 군대에서 사단 본부에 있었거든요. 사령관을 누가 VIP라고 불러요? 그런 일은 없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또 말을 바꿨어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김계환을 말한 거다 해놓고 채널 A에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말한 게 맞다. 다만 그래요? 허풍과 과시였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풍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걸 이제
뭐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처음에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네. 허풍이었다는 전략으로 바꾼 거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임성근이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그 대통령에게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친구하고도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이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들 통해서 연락하고 김건희 쪽을 통해서 선을 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이 수사 등에서 뺀 게 아니냐라는 게 관측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나온 종합된 상황이죠. 근데 이게 녹취가 스모킹 건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스모킹 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확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됐거나.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경로로 대통령에게 선을 댔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던 과정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이 관여를 했을 거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으로 가서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특검 이야기 해볼까요? 특검을 네. 또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재밌는 게 2014년에 상설 특검이라는 게 지금 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규모는 작지만 특검이 필요하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바로 특검을 굴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특검을 하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네. 이거는? 이 특검은 이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필요하면 상설 특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다만 추천을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차관, 행정처, 그다음에 변협, 그다음에 여당, 야당 각각 나눠가지고 추천을 하고 거기서 이제 특검을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걸로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특검을 굴릴 수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하기로 하면. 근데 민주당이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네? 상설 특검이라도 하겠다. 상설 특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보자라는 거고. 다만 이제 특검을 또 밀어붙이면 특검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이걸 임명을 미루게 만든다. 아니 왜요? 언론 듣기엔 상설 특검하는 한동훈 특검 안 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죠? 한동훈 특검은 이제 그거죠. 한동훈은 이제 특검을 만들되 이걸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자.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추천 권한이 누구냐라는 네, 거라서 민주당은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상설 특검은 야당이 특정 누군가가 추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좀 공정하게 추천을 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라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이 만약에 정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동안 이제 차선으로 밀어뒀었는데 상설 특검도 간다라는 상설 특검 이게 앞으로 좀 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스모킹 건은 지금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종호 씨가 네. 로비를 했느냐. 네. 그 로비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서 실제 임성근 맞습니다.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를 했느냐. 여기에 네. 지금 핵심이 있는 더 거예요. 주목할 부분은 아직도 이종호가 김건희와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김성근 건과 뭐 그 갭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종호랑 주가 조작 그 공범이 아직도 대통령실과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허풍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우려하는 건 어떻게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 진작 수사를 했으면 둘 사이 관계가 단절이 됐을 텐데 김건희를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여전히 김건희가 자기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그 도이치모터 사건은 여전히 그 크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인맥을 팔고 다니는 거겠죠. 최소한 실제 연락을 안 했더라도 네. 그런 인상을 주변에 주면서 영향력을 계속 네. 발휘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한동훈 댓글팀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가 또 있네요. 네. 지난주에 좀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댓글의 역사에 대해서. 댓글팀. 그러니까 이게 뭐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이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이 댓글팀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보니까 2년 동안 그 한동훈 댓글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6만 개. 그래서 이제 양문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그 한동훈 댓글팀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계정 24개를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 댓글 내용이 유사하고 초분단위로 여러 군데 게재를 하면서 심지어 오탈자, 띄어쓰기까지 100% 같은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뿌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과거에 뭐 드루킹이나 몇 차례 문제가 됐던 댓글 조작 논란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아직 의혹 단계이긴 한데요.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들었다는데 이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그 당직자에게 들었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대선 때도 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었고 이게 이제 그 정권 초반에 지지율 흔들리니까 댓글팀 풀자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관계자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의원 말로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했다. 이준석은 나는 몰랐다. 하지만 나 모르게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지만 네. 댓글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론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네. 나쁜 일이고 네. 일이지만 실제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면 불법성이 업무방해죄로 네, 입증될 수도 네,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건도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사실 이제 댓글 조작을 처벌하기 어렵지만 업무방해로 처벌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드러난다면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국민의힘의 댓글팀이 또 있었다면 모두 다 어떤 이제 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한동훈 대표의 이 당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때요? 지금 압도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뭐 거의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65%로 1차 투표에서 그 과반을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 2차 투표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 간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서로 나로 단일화를 하자. 물론 낫겠다라는 이야기라서 쉽게 단일화가 되지도 않을 건데다가 또 1+1이 2가 안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한동훈 어대한이라고 그러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게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 온갖 익심 논란이라든가 댓글팀 논란이 나오는 건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는 이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순간 이제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고 급격히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을 최대한 막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있는 원희룡을 내선 거고요. 근데 아마 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건데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을 지키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그 리더십을 필요한 단계. 그래서 사실 집권 3년 차에 벌써 이제 차기 권력이 지금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임덕, 임기단축 개혁 이런 거 비현실적인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뭐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의 당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네, 그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경제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정치 얘기 너무 많네. 네. 일본이 라인 매각 요구 철회한다고요?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서 썼는데요. 그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인 야후가 제출한 대책 보고서를 높게 평가한다. 사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외국 회사에 지분을 맡겨둘 수 없다. 경영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5개월 만에 지난 3월이었는데 5개월 만에 사실상 그 철회를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야후에 이제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충실하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계획을 충실하게 냈다기보다는 지분을 팔고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물러선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만나는 한 이제 일본 그 정치권의 로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 우익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 라인야후 경영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다만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도 보면 네이버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빨리 털고 나가서 사실 이제 그 제값을 받고 털고 나가고 다만 동남아 사업권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게 한일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고
반일 감정도 좀 커지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좀 일단 부담을 느껴서 한 발 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라인야후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프트뱅크하고 일본 정부에 협조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네. 몇 가지 설이 있긴 하더라고요. 유력한 거 한 가지는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네. 가져가가지고 네. 혹시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비슷한 사태가 한 번 더 가져가는데 터지면 정말 네. 큰일인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진을 확 바꾸고 그렇죠. 그러면 그 라인야후 지금 이제 한국의 네이버가 기술 인력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분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 너무 또 깊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외과 수술을 완전히 뭐 그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요거 진짜 좀 네.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네. 네. 자, 부동산 값은 오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지금 윤석열 정부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이게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한단 말이죠. 계속 뭉개고 넘어가고 시장의 시그널을 명확히 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9명이 물었더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들썩거리고 금리도 지금 그 내릴 거란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수요도 늘고 있고 지금 그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관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값 상승이 투자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 수요라서 그리고 이 마용성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양상. 물론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중심부에서만 오르는 양상인데 이게 이제 다른 지구 확산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지금 핵심 그 정책 담당자가 정책 그 책임자가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너무 한가해 보이죠. 그건 뭐 뻔한 것 같은데요. 추세적 상승이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 몇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거나 네. 뭐 이런 이게 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이 말했던 조치들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시중에 지금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계대출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실상 상황으로 늘어나. 늘고 있죠. 금리도 사실상 네. 시중금리는 굉장히 네. 많이 낮아졌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조금 이거는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0대 30%가 일한다. 이 뉴스는 뭐죠? 네, 이게 계속 늘고 있는데 물론 이제 70대 이상 인구가 늘고 있기도 하고 65세 이상 인구도 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건 70대 이상 취업자 수인 거죠. 취업자 수 2분기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 등락이 있긴 한데 꾸준히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이고요. 70세 이른상 이상 어르신들이 고용률이 32%. 그러니까 아직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 그만큼 이제 이게 OECD 며칠 전 보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연금과 이 복지 수준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 경제적 빈곤에 내몰린다. 그래서 한국은 노인 빈곤도 OECD 최고 수준이고요. 불행하게도 노인 자살률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 다 관련이 돼 있을 텐데요. 노인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계절적 일자리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정부 지원의 그런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도 많고 또 뭐 폐주 수집이나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65세 이상 고용률이 37%. 근데 일본은 25%밖에 안 되고요. 일본도 고령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훨씬 낮죠. OECD 평균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 나라들은 노인들이 10명 중에 뭐 1명, 2명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한국은 노인이 돼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또 이걸 달리 생각하면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성장률이 1.4%포인트 늘어난다. 그런 그 OECD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일이 괜찮은 일이어야 되고 네. 뭔가 정말 자아실현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정말 고통이 되는 거죠. 네. 그 70대까지 먹고 살아야 돼서 일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네요. 네. 자,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네. 이거는 이거 그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주제들인데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예요. 그리고 시사인 기사도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건 송전망이 부족하다. 그리고 태양광이 이 만들어도 도시로 끌어오지 못하면 송전망이 부족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 결국 그래서 원전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AI가 구글 검색 한 번이면 0.3Wc를 쓰는데 지난번에 저희 최승병 박사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엄청 많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폭증한다는 전기를 건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충당할 가져올 거냐.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전기의 20%를 가져갈 거다. 근데 그 전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보수는 원자력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진보는 어떻게 그 얘기를 태양광을 문재인 정권 때 많이 깔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건 태양광을 그렇게 많이 깔았지만 태양광도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결국 원전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또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도 도시까지 끌어오지 못하면 송전망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송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송전망 지금부터 깔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충당할 수도 없다. 또 원전이 대안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은기환 하나 그린 히어로 펀드 운영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시간이 돈인데 지금 원전을 지어서 이걸 충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심각한 그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년 안에 빅쇼크가 온다. 10년 안에 빅쇼크가 오는데 네. 전기 쇼크예요, 네. 이게? 네. 전기가 많아서 오는 쇼크 아니고 전기가 전기가 부족해서, 없어서 부족해요. 오는 쇼크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훨씬 싸게 전기를 만드는데 한국은 전기도 비싼 데다가 전기가 없어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원전을 폐쇄할 게 아니라 원전을 다 가동해야 된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친환경주의자들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그 치열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건 전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기를 아껴서 어떻게 될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지금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출마 네.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건 에너지 고속도로였거든요. 네. 그건 송배전망을 늘려서 지방에 그렇죠. 네. 태양광을 다 모으겠다 이런 거고 또 조금 더 이 친환경적인 분들은 스마트 그리드 뭐 로컬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사실은 발전 시설이 있어야 된다. 태양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얘기하죠. 한국도 이런 논쟁이 좀 있었으면 치열하게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빌 게이츠는 계속 이런 에너지 생태 연구를 하다가 원자로를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차라리 네. 원자로가 생태적이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했죠.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SMR. 네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럴까요? 네. 먼저 그 로또 얘기? 이건 뭐죠? 63명이 1등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를 줄까? 이게 늘 깜짝이야. 자주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두 달 전에는 연속된 숫자, 13, 14, 15, 16까지 뭐 연속된 숫자가 나와가지고 조작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로또 1등이 63명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첨금이 4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이고 당첨자 수는 최다고요. 그 당첨금은 정해져 있고 나눠서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63명 됐다고 63명이 다 그런데 거액을 이거는 이제 받아가는 아무튼 거 아니고. 뭐 그 여러 가지 의혹도 많고 제가 또 이걸 그 역대 로또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별걸 실제로 다 아시네. 데이터 저널리즘. 그러니까 그 당첨된 숫자들은 늘 평균 통계보다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은 423만 5060분이 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실제 당첨자는 좀 더 많게 나타납니다. 그게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지 뭔지 아니면 여전히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이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모든 확률은 똑같다. 그러니까 로또 1등이 63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원회 이 플럭제이션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수상적인 그런 의혹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전히 그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적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요? 저 지난주에 로또 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나 63명이나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5명이 같이 샀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당첨 안 됐어요. 저는 참고로 단 하나도. 한 번도 저는 로또를 사지 않았습니다. 확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첨되면 슬로우 뉴스에 좀 투자를 하려고 그런가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로 안 기대하지 되는 사람은 안 않겠습니다. 되고요. 되는 트럼프는 계속 된다 이런 생각 드는 그건 그렇네요. 핑스 시간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남재작 소장님 조금 네.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정환의 킹뉴스 이번 주에 핫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남재작 소장하고 우리나라 대파 물가 논쟁 이거 어떻게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지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3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고 여기서 사실 다양한 AI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AI 전환을 하려면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큼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단 말이에요. AI 전환을 조금씩 하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계획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자. 지금 우리가 급하게 고객들 땡기려고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 원래 설비 투자했던 계획을 낮추자라고 2025년에 이 3대 기업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비축량도 늘어났고 B100이 나오면은 또 신제품이고 25% 싸고 퍼포먼스는 2.5배나 좋으니 안 살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쟁겨 놓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슬로우 다운 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경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들이 2025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 4월에 대파 총선 기억하시죠? 대파 가격이 올랐네, 안 올랐네, 시비 걸면서 정치 지형이 바뀔 정도로 농산물 물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물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가 정책의 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림수산정책의 이제 그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부 장관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농산물 수입하면 물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게 문제다. 그리고 물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혼란스러운데 한 번에 정리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뜨거운 이 논쟁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조금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문제 같기도 얼핏 들으면은 한국은행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아니라고도 농업 전문가들이 그러시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보고서까지 냈다면서요? 네. 뭐 당연히 이제 4월 달에 하는 총재가 그렇게 강하게 발언했고 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는 당연하게 보고서를 낼 거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게 2달 만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빨리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놀랐고요. 또 이제 또 사용한 데이터하고 분석 수준이 이제 한국은행 전문가들이잖아요. 한국은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내가지고 그것도 또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치밀하게 2달 만에 빠르게 내서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식료품 가격도 높고 그래서 물가가 불안정하니 이게 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농산물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로 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고서가 선진국 한국은행이 분석했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 OECD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반면에 이제 그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활 물가는 이게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고 반면에 이제 대중요금, 전기나 가스, 대중교통 공공요금은 가장 낮았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한 56% 정도 더 비싸다고 해서 지난번 하는 총재의 발언을 데이터로 보완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싼지 안 비싼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어느 국가든지 간에 국가별로 이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는 사실 없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런 여러 이제 신문사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각각의 그 무슨 넘벼라든가 이런 각각의 물가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주재원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물가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도의 비교표들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딴 나라가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몇 등이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예를 한국은행이나 어느 부분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농림부 장관은 반박한 내용이 그러면 그런 내용인가요? 데이터 가지고 좀 반박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국가기관끼리는 사실 상대 기관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보통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그런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농식품 장관 입장에서는 농민단체에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거잖아요. 한은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개방하자는 게 많았으니까 그게 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농식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는 그 연구자들더러 당신들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복잡한 농업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런 발표를 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은에서 인용한 그 EIU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분석하는 자료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국제 공인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반박을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림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가격이 사실은 높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식품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FAO 데이터 있거든요. FAO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우리나라가 38개 OECD 국가 중에 19번째로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하는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높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반박을 했죠. 그때 이제 이 보고서를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데이터를 인용한 것 관련해서는 뭐 이번은 물가지수 크기로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를 OECD 통계 기준으로도 세계 1위다. 왜냐하면 EIU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OECD 데이터 자료하고 이렇게 정합성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 데이터와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도 우리 데이터가 맞다. 이렇게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거를 또 아니라고 농림부에서 얘기하니까 아닌가? 우리 동네만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또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한은에 약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농업 분야에 있으니까 농림부 장관이 약간을 두둔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이 일반 시민들이 그 물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생활 물가라고 하는 거. 이게 특히 식료품들이 그렇죠. 먹고 사는 의료가 이런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나머지 물가에 대해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둔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농식품 있고 또 KDI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기후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 일가적으로 폭등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거의 미미했다. 일시적인 이게 증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농산물이 폭등하는 게 물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한 크지 않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농식품부 장관 여긴 또 타당한데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사실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리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농산물 수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총재가 언급하고 그러면 농민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많이 반발하시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는 총재가 이렇게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얘기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물가 문제만이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농민 단체들도 그러면 좀 농민들 입장에서 입장을 내놓고 그러나요? 예. 뭐 어지간한 단체들은 이제 다 성명을 다 냈고요. 또 이제 여러 농업 전문지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문지를 통해 가지고 농수축산연합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이 가격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을 낮췄잖아요.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란 파동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수입을 했다가 이게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뭐 오히려 이제 폭락을 시켜가지고 생산 기반 자체를 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구조조정이라 아니면 천천히 가지 않으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기후 문제로 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사실 농민들 생산량이 줄었다고 농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은 다 올라갔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농민들은 적자를 보게 되고 그럼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면요. 그러면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이게 그럼 우리나라의 물가가 해외 기후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국내 농업도 좋고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도 적당히 이걸 보완해주고 이게 기후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장기적인 논의는 없고 일단은 이런 논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하는 보고서 말씀하시면서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자면 사실 이제 그게 농업계에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소농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 농업은 뭐 여러 나라의 유럽의 농업을 보면은 거대한 농경지 채소를 재배할 때도 트랙터에 뭡니까 이게 굉장히 큰 트랙터를 가지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붙어가지고 수확을 해나가거든요. 엄청난 그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농경지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 노동비라든가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확 비용 또 운반 비용, 유통 비용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후도 우리나라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농비가 들어가고요. 이게 그래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영세한 구조하고 높은 생산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업인 거죠. 그러면 하는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농업계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1950년대 이게 토지 개혁 이후로 소농 체제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거의 70년, 80년 동안 계속 이 시스템으로 왔었죠. 근데 농업계 내에서 그러면은 이런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해외 농업하고 맞추게 어떤 보조를 맞추게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생산자들한테 연합을 해가지고 생산량도 좀 조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정치계든 농업계 누구든 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이걸 안 해왔었죠. 네. 이게 농민의 저항을 많이 부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뭡니까 고통을 수반하고 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네. 그런 과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은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이라도 필요하니까 수입 개방하자. 그래서 물가를 낮추자. 그러면서 뭐 경쟁력을 위한 다른 노력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는 아닌가요? 한은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계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같아요. 농업계 입장에서는 저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농민단체라든가 농식품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안 그랬으면 오히려 서운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한은의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농업계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구조개혁을 하자고 말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물가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물가가 더 떨어질 리는 없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격 폭등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이 문제는. 네. 농민단체도 이건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시 정부 예산만 가지고 계속해서 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좀 구조조정 같은 거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가 농업계에서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반박하는 데서 멈췄고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처럼 유통시장을 개혁하자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그 정도 선에서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 평소와 다르게 이제 더 나아간 대책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파워가 왔을 때 또다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낄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농업계가 어떤 할 말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걱정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편에서는 이제 유통을 개선해가지고 중간에 너무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가져가는 거 없는데 소비자들은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중간에 누가 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고정관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혁하자 요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안 통하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유통이 이제 그 고비용 구조라는 거는 하는 데이터에서도 보고서에 보면은 유통이 이제 도매 시장을 통하거나 할 경우에는 고비용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할 때는 하나로 마트 걸 통할 때는 단계가 단순해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유통 비용이 작죠. 그렇지만은 그 이마트에서나 이렇게 파는 것들이 조금 더 싸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싸진 않잖아요. 항상 네. 여기서 가격은 이제 도매 시장에서 파는 아니면 이 일반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만 낮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항상 약간만 차이면 두면 이 최저 가격이 되니까요. 아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구조가 다른가요? 그렇죠. 그 이마트 수급 같은 구조가 경우는 네. 뭐 물론 물건 일부는 도매 가락동 있잖아요. 도매 시장에서 사오기도 하지만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물건은 자기 자체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요. 근데 그럼 이마트에 납품하려는 농가는 어떤 농가냐면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좋은 농가가 이마트가 선택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가격을 높게 쳐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마트는 항상 이 시장 가격이 존재하잖아요. 가락동을 네. 통해서 시장이 파는 거. 네. 그 가격하고만 맞춰가지고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마트의 가격은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소형 농가들이 모아서 가는 이 시장에 이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하나로마트도 비슷한 건가요? 그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로 농가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바로 하나로마트로 가잖아요. 농협에서 이제 바로 하나로마트에 직거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똑같이 우리 농가들 중에서 같은 작목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농가, 낮은 농가가 있는데 네. 높은 농가들은 조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것들은 대형마트로 주로 납품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유통이 단순화돼서 상대적으로 싸게 우리가 사게 되고 네. 나머지 소농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데 이분들은 도매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통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농가들은 수출가격이 낮아지고 네. 이런 문제가 그렇게 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결정을 얘기를 할 때 가락동 시장의 경매를 못 없애는 게 누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그런 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무슨 뭐 디지털 그 직거래 시장 같은 걸 만들자고 하고 온라인 직거래 시장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누군가는 상품을 규격화하고 또 가격을 누군가 결정해야 되고 이 유통 과정 중에 포장하고 모으고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큰 농가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으면 되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작은 농가들은 여러 군데서 모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 리스크를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유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거래를 안 해서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규모가 작고 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통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누가 어느 장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가격 결정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마트가 무슨 착한 천사도 아니고 그렇죠. 가능하면 너무 낮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이쪽으로 오면 이쪽 시장 자체가 붕괴되면 또 자기들이 또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격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기준으로 맞춰지거든요. 그 농가들도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이 낮다고 하는 건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시장이 문제인 건 맞죠. 그 유통을 개선해야 될 다양한 개선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것만 개선해 가지고는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만 개선해서는 이게 뭡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통 시장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이 그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들었던 875원짜리 대파 그것도 대농의 좀 생산성 높은 농가에서 싸게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하나로마트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농협 물류센터로 보내서 하나로마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다 소농 체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농협이 이제 그런 역할,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농협이 이제 하나로마트로 보내는 하나의 이제 그 물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시장만 개선해서는 안 되고 생산성이 낮은 곳들을 생산성을 높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는의 방법은 그래요? 생산성 낮은데 뭐 그러면 수입하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주의적인 논리죠 어떻게 보면. 한은은 이제 그런 게 읽을 수도 있는데 한은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농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유통 구조 개선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영세한 구조에 의한 문제고 기후 변화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문제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도 사과는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금융 문제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한 30% 정도 생산 차질이 있으면은 가격은 몇 배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후 변동폭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입이 적절하게 해서 물가를 조절하자는 하는 의견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농업이라든가 이런 유통산업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이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농민들의 주장도 타당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진다 치면은 우리나라 생산지가 우리나라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 글로벌로 분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건 물가 관리에서 필요한 거고요.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사과가 수입될 경우에는 만약에 사과가 이제 농가들이 포기를 하면은 그 사과 농가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심게 될 거잖아요. 다른 과일을.
그럼 과일이 연쇄적으로 계속 폭락을 하면서 그렇죠. 농업 전체가 붕괴를 하거든요. 이런 사태를 막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입만으로 이게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풀어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입을 이제 번갈아 맞춰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농업의 또 하나의 문제가 기후가 나쁜 해에는 생산이 안 돼가지고 폭등해서 문제잖아요. 네네. 소비자들이 문제를 느끼고 또 많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렇다고 그때를 생각해서 더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10%만 과잉이 돼버리면 이게 또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또다시 농업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농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있잖아요. 약간을 수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한 10% 정도를 수출할 수 있으면은 10% 15% 정도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5% 내 10% 내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가격을 수출과 수입으로 완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30%쯤 갔을 때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완충이 되겠죠. 이제 완전히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출이든 수입을 못하고 계속 국내 시장만 가지고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생산되면 폭락해서 문제고요. 네. 조금만 덜 생산되면 물가가 너무 뛰어서 문제고. 네.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출을 하는 농가가 되려면은 상당한 규모나 실력이 필요한 거는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왜냐하면 검역 네. 문제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농가들이 수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들이 이제 조합 형태로 해서 이 품질 관리를 하고 생산 관리를 하고 해서 국내 시장이 이제 좀 저렴하게 출하하고 그 일부를 또 이제 수출을 하고 양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업 구조 개혁이 이제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출하는 농업 만드는 것 관련해서 방송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계획이 좀 관련이 있나요? 지금 물가 안정시키는 문제하고. 그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예를 들면 뭐 농업이 반도체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물가 안정 쪽으로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소비자들인데 국민들이 이해를 시킬 때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네. 동시에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하나는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나의 주제만 대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는 농업을 이제 그 식품 산업 관점에서 수출 산업으로 키워보자는 네네. 쪽이었고요. 식품이나 소재나 바이오 쪽으로 해서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네. 규모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농산물 자체를 수입하는 거는 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몇 조밖에 불과 몇 조밖에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 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를 안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사과가 굉장히 사과, 배, 귤 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예컨대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대로라면은 뭐 사과도 일단 수입을 좀 추진을 하자 시간이 걸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보고서 뉘앙스를 봐서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품목 같은 사과하고 배는 같이 가잖아요. 네네. 똑같아 보면 배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7천만 불 이상 정도를 수출을 했었거든요. 대개 이제 홍콩이라든가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베트남 이런 국가들입니다. 미국도 많이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도 일부 수출했고 딸기 같은 경우도 또 한 7천만 불 정도 또 다시 수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국내 시장에 비하면은 뭐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근데 타겟팅을 어떻게 해가 노력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시장들은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스프리라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키위. 네. 우리나라 제주에도 제스프리가 있거든요. 네. 제스프리 농가가 있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키위가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수입될 거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뭡니까 겨울부터 생산되는 거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우리나라 키위가 들어오고요. 그래요? 예, 제주에서 생산된 키위가 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뉴질랜드에서 4, 5월부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름 동안에 나오는 건 뉴질랜드에서 그치, 오는 거죠. 뉴질랜드는 계절이 우리하고는 반대죠. 반대니까요. 남반구니까. 네, 그 1년 내내 이제 키위가 우리나라에 공급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럼 제주에 있는 농가가 뉴질랜드에 있는 그 조합에 가입돼 있는 겁니까? 제스프리 조합에? 근데 그 하나의 한국 집으로 정도로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생산량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일정하게 합니다. 그래 이 농가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생산을 하면은 뭐 수확 시기까지 이제 그 조합에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킹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포장하는데 그쪽에 갖다 주면 농가는 끝이 나고 거기에 가격을 정산받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하려 그러면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과를 그렇게 수출하겠다고 하면은 수출 전문 단지를 만들고 이게 국가별로 검역 규정이 다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조합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수출을 전략적으로 딱 목표로 정했잖아요. 왜냐면 국민이 몇백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고는 농업이 네.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사과 같으면 사과배 조합에다만 수출 권한을 주고 아. 그다음 제스프리 이것도 협동조합 형태거든요. 여기에만 이제 수출 권한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법적으로 이 권한을 딱 보장해 주니까 이게 중심이 돼 가지고 연합체를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니까 지자체마다 다 각자의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수출이 좀 체계화가 되지 않고 이런 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키위 가격은 그래서 잘 관리가 됩니까? 키위는 안정적이에요? 키위는 이제 굉장히 타겟 안정적으로 하죠. 아. 이걸 이 생산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농산물의 마케팅 조직이 있잖아요. 마케팅 중심 회사로 보면 됩니다. 키위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소비량을 예측해 가지고 그에 맞는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스프리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왜냐면 농가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뉴질랜드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품질도 좋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뉴질랜드에서는 왜 그럼 우리나라에서 좀 더 늘려가지고 수출하는 건 어떻겠냐 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 의견도 나눠봤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뉴질랜드 본사에 있는 그 농민들의 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농민들인데 어떤 이득이냐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이냐 그렇죠. 되겠죠. 네네. 우리가 본부를 하나 차리면 안 됩니까? 그 뭐 사과라든가 코리아 키위 이런 걸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가 중심의 품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과일 같은 경우는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수출 조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와 비슷한 모델을 할 수가 있죠. 아. 실제로 그걸 하라고 우리나라에 자조금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현재 1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자조금이 정확하게 뉴질랜드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아. 그 자조금이 그렇게 해서 농민 중심의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생산단체가 생산량도 적절히 조절을 하고. 근데 이제 자조금이 이제 그 뉴질랜드는 농민들 중심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 이것도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농가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잘 되려면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되려 그러면 한두 조건만 어그러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게 뭡니까 내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의견이 모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가입하고 있는 그 농민분들이 좀 대농인가요? 뉴질랜드 그렇진 우리랑 않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는 되나요? 규모가 크지만은 그래도 과일이라는 산업은 이게 이 곡물 산업처럼 무제한으로 규모가 크기 그러네요.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어쨌든 노동력이 와도 이게 외국인 방화랑 과수원은 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 규모의 과수원이. 그게 적당하게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규모가 크지만은 거기도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막 확 사들이고 막 이럴 필요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면 되는 네, 정도. 과일 산업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외국처럼 수백 헥타르 이렇게 벼농사 이 곡물농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00평, 2,000평 농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5,000평, 6,000평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규모만 되더라도 농민들이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사과하고 배는 지금 우리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던 걸 좀 덜하고 국내 시장에다 풀면은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로 사과 같은 배 같은 수출을 잘
못했겠죠. 아. 올해 같은 이렇게 네네. 이 작년 같은 수출을 잘 못했겠죠. 네네. 그 냉해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네네. 수출도 못하고 국내 시장에도 모자라 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네네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농가 규모들이 커지고 조합이 생겨서 우리나라 뭐 코리아 애플 뭐 이런 조합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좀 중요한 사과 생산자가 됐다. 네. 그러면은 그건 조절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품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스프리도 이제 제스프리 품종을 먹잖아요. 네네. 뉴질랜드 사과도 뉴질랜드에 나온 엠비라든가 몇 가지 품종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마다 특징들이 다릅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서량이라는 품종하고 몇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후로 네. 비타킹부터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딸기는 품종이 이제 맛을 좌우하니까 그 품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아시아 시장은 최소한 우리가 이 좀 휩쓸고 있다 그럽니까? 일본하고 경쟁해서도 이제 비등비등해졌고요. 그런 것처럼 과일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냐 아니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냐는 좋은 품종을 만드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네. 그게 좋은 가장- 품종을 만들고 그 품종을 중심으로 네, 그 제스프리 같은 그렇죠. 공동체, 조합, 기업, 네네.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카르텔 기업이죠. 네네네. 이렇게 농업 분야는 그렇게 카르텔을 만들도록 아. 법이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이게 생산이라는 게 5% 10%만 변동이 생겨도 이게 폭락과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에 맡겨놔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조절하게 하는 거는 네. 너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농업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고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구조개혁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구조개혁을 해나가려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조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제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두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완전히 변하고 농촌의 인구 구조도 완전히 변할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 20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과감한 구조 조정을 실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농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상황이 보고 있으면은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이것도 모든 농민들이 다 동의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고 이게 정치권에서는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이걸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힘들지만은 같이 한번 최선을 찾아보자 제시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농민들대로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사실 농민들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려고 이제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이제 농업 연구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농경경제연구 같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농업을 지원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과감하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고 실증 사업이라 그러는 거 시범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수십 개, 수백 개 시범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천천히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혁신적으로 시도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네네네. 눈으로 보면서 농민들도 참여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겠구나 저건 안 되겠구나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그렇지만 좀 빠르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사과값을 잡으려면 사과를 수입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 소장님은 사과값을 잡으려면 사과를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네, 그게 베스트죠. 그게 베스트인 거죠. 네.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농가 규모도 키우고 제스프리처럼 조합으로 마케팅도 가진 어떤 조합으로까지 키워서 네. 우리 사과를 세계 내보내야 우리한테 사과가 모자랄 때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모자랄 때 우리는 가격이 안 오르게 조금 조절을 할 힘이 생긴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아, 정말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그렇게 반박을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자꾸 농산물 가격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을 하시니까 무슨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남재작 소장님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대파 논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의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수출한 농업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좀 선명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내일도 11시에 라이브 시작하고 내일 정치가 경제다.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 나오는 시간이네요. 같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재작 소장님하고 같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